강원도 명화리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금세 조용해졌다. 고요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엔 바람 소리마저 신중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흐르는 냇물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한아름은 마을 어귀의 오래된 한옥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등 뒤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상의를 여미며 마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곳은 남편 정우가 태어난 고향이자 사고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스스로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다. 정우의 부고가 전해졌을 때 그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밤새 울음을 삼켰다. 그의 죽음은 빠르고도 잔인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정우의 생을 끝내버렸다.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처럼 지내던 시아버지 한기준에게 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렀다. 기준은 실명 판정을 받고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소식과 함께 아무도 돌볼 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아름은 결심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난 순간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울서 살아도 부족하지 않나? 왜 이제 와서 시아버지랑 단둘이 살겠다는 거지? 정우 죽고 몇 년 지나서 나타난 거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겠지. 아름은 그런 시선을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익숙한 집 냄새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기준은 안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시력을 잃었지만 청력은 여전히 또렷했다. 발소리를 듣자마자 기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름이냐? 네, 아버지. 저 왔어요. 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긴 눈 위로 주름이 진하게 번졌다. 올 줄 알았다. 결국은 내가 돌아올 줄. 그 한마디에 아름은 목이 메였다. 눈물이 찔끔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웃었다. 돌아오고 싶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된장찌개의 향기와 구수한 보리차,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아름은 기준에게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옆에서 밥을 뜨고 반찬을 건넸다. 며칠이 지나자 아름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창틀을 닦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오래된 벽지를 손으로 뜯어냈다. 기준은 그런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매일같이 말했다. 정우 어렸을 때도 그랬다. 한 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봤지. 그 말에 아름은 웃었다. 정우 씨는 고집이 셌어요. 저랑 다툴 때마다 절대 먼저 사과 안 했어요. 그게 한씨 집안 기질이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기준과 아름 사이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유대가 자라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과거의 상처를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그들의 평온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슈퍼 앞에 모여 앉은 노인들은 그녀가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혼자 사는 시아버지랑 며느리라니? 세상 말세다. 둘이 붙어 앉아 저녁을 먹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속이 훤하구만. 요즘 젊은 것들, 선도 없고 예의도 없지. 그 목소리는 그녀의 등 뒤를 따라붙었고 매일같이 그녀의 귀를 찔렀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던 한 중년 부인은 그녀의 집 앞에 몰래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를 붙여두기까지 했다. 어둠은 빛 앞에 숨을 수 없다. 그 종이를 본 날 밤, 아름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떼어냈다. 찢지도 않고 구기지도 않고 조용히 안방 책상 서랍에 넣었다. 기준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좀 불었어요. 기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름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문을 흔들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을 떠나면 기준은 혼자다. 더 이상 가족도, 친구도, 찾는 사람도 없는 그에게 자신은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남기로 했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이 얼음처럼 차가워도 기준의 곁에 서는 것이 사랑이었다. 그날 새벽, 마당의 목련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꽃봉오리가 터졌다. 작고 하얀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떨어지며 고요한 마을에 속삭이듯 말했다. 새로이 피어날 준비를 하세요. 한아름이 명화리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표면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은 야른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슈퍼에 들르면 눈인사를 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낯짝은 두껍기도 하지.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시아버지랑 둘이 살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정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수군거림은 마을 골목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떠돌았고 날이 갈수록 더 진해졌다. 아름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밭에 나가 풀을 뽑고 기준의 식사와 약을 챙겼다. 그런 일상이 점점 이상하다는 색안경을 낳고 있었다. 한기준은 그런 흐름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을의 기운은 손끝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름아, 마을 사람들이 너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안다. 아름은 손에 들고 있던 된장국을 조심히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니까요. 기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진심을 보기까지 사람들은 누구보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그 말에 아름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을이라는 공간은 누군가를 품기도 쉽지만 배척하기는 더 쉬운 구조라는 걸. 외부인에겐 언제나 차갑고 다른 방식의 선의는 불경으로 여겨진다. 그날 오후 아름은 이웃 할머니가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살죽을 끓여 들고 갔다. 하지만 할머니의 며느리가 문 앞을 막아섰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며느리들 있는데 뭐 하러 굳이? 그 말에 아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냥 걱정돼서요. 이 동네 어른이시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닫았다. 아름은 쌀죽을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언덕길에 선 여중생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단발머리에 하얀 셔츠를 입은 아이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기준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식사 도중에도 젓가락을 오래 쥐고만 있었고 마루에 앉아서는 라디오 소리마저 줄였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름이 물었다. 기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요? 누가 마당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가야 해, 저 여자, 라고. 아름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말이 되지 않는 말.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냥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분명 사람 목소리였어. 그날 이후 아름은 밤마다 마당에 등불을 켜놓았다. 창문마다 커튼을 다시 달고 작은 방에는 바람소리를 막기 위해 헝겊을 걸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 집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회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특별 마을회의 개최 주민 모두 참여 권장. 그 종이 밑에 적힌 날짜와 시간은 불길함을 암시했다. 그리고 소문은 돌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저 집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둘이서 애라도 낳을 기세라지? 그냥 나가게 해야 돼. 마을 분위기만 흐려. 아름은 게시판 앞에서 그 종이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눈빛은 결심에 찼다. 그날 밤 기준은 식사를 마치고 그녀에게 물었다. 회에 갈 거냐? 아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야죠. 숨는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기준은 작게 웃었다. 넌 참 정우보다 강하구나. 정우 씨는 강했어요. 다만 조용히 강했죠. 기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아름의 손등을 덮었다.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다. 내 마음 알아. 그 손은 굳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날 밤 아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정의가 누구에 의해 쓰이고 누구에 의해 지워지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골마 썩는 것이 아니라 꺼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마을 회의가 있던 날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쌀쌀했고 주민들은 저마다 무표정한 얼굴로 회관 안을 채워갔다. 한아름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마을이장 박명호는 마이크를 잡고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년 여인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슈퍼를 운영하는 송씨였다. 다들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정우 죽고 몇 년 만에 며느리가 돌아와서 시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젊은 여자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아름을 노려보았다. 이 마을의 도덕이 이대로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아이도 없으면서 왜 남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 모든 말들이 아름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이장은 마지못해 말했다. 한아름 씨, 혹시 해명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때 회관의 문이 열렸다.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말도 안 돼요. 그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단발머리 여중생 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와 아름 옆에 섰다. 지난달에 발목을 다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언니가 제게 약을 사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아이의 말에 회관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깔았다. 아름은 그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진실했다. 그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어른들을 못 믿겠어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은 조금씩 조용해졌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아름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 밖에서 무언가 가볍고도 리듬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곧 그 소리가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 울고 있어. 아름은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문 앞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갓난아기가 담겨 있었다. 조그마한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떻게 이런? 아름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새벽의 안개만이 대지를 덮고 있었고 풀잎은 밤새 머금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너무 작고 여린 생명이었다. 기준은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의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냐? 문 앞에 아기가 있었어요.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기준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섰다가 이불을 펼쳐 바닥에 깔았다. 일단 따뜻하게 해줘라. 그리고 젖병을 준비해야겠지.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말투였다. 그날 아름은 아기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었다. 이 작은 생명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울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그 울음을 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소문은 번개처럼 마을에 퍼졌다. 그 여자, 애를 데려왔대. 어쩐지 배가 불렀다니깐. 그럼 그 아이, 누구 애야? 혹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아름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작은 아기의 숨결이 있었고 그 생명을 함께 품은 기준이 있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었다. 죄가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침묵과 방관이다. 이 아이를 외면한 세상,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모두 앞에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마당의 목련나무 아래 아름은 준서를 품에 안고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품 안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준서를 품에 안고 살아간 지 2주가 지나자 명화리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억새보다 더 빠르게 소문은 마을을 뒤덮었다.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라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그 집에 간 애가 누구 애인지 뻔하잖아. 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게지. 이젠 애까지 데려와서 드러눕겠다 이거 아냐? 한아름은 이 모든 말들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슈퍼 앞을 지나칠 때 고개를 돌리는 시선들, 찻집 문을 열자마자 잠잠해지는 대화들, 심지어 교회 벽면에 붙은 익명의 종이들조차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마을회관 게시판에 또다시 붙은 공지문은 모든 것을 암시했다. 임시 마을회의 모든 주민 필참 요망. 날짜는 토요일 오후 4시. 장소는 마을 광장. 기준은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다. 또 시작이군. 아름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번엔 끝까지 말할 거예요. 회의 당일, 광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터도 열리지 않은 주말 오후, 사람들은 누군가의 몰락을 기다리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회의는 간이 의자도 없이 모두 선체로 진행됐다. 분위기는 마치 재판 같았다. 이장 박명호가 나섰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송 씨가 나섰다. 역시 그녀였다. 우리는 이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어르신들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불순한 관계가 용납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아름을 가리켰다. 이 여자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 애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의 눈이 아름을 향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회피했다. 그러나 대체로 그녀를 몰아세우는 기운이 강했다. 아름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품 안에는 조용히 잠든 준서가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문 앞에 버려져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이는 살아야 하고 따뜻한 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걸 왜 당신이 해야 합니까? 아름은 대답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등을 돌리면 이 아이는 또 버림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표정들에는 흔들림이 보였다. 그때 무리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권수님이었다. 나도 아기를 버린 적이 있다. 수님이 말에 모두가 놀랐다. 한국전쟁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은 행방불명. 세상에 절망하고 있을 때 갓 태어난 딸을 절에 맡기고 돌아섰다.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 안고 살아왔다. 수님은 아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안아줬기에 내 딸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그 순간 광장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조용히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었고 송씨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녀는 진심을 말했을 뿐이었다. 이장은 마지못해 정리했다.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마을 차원에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아름은 기준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목련나무 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기준이 말했다. 넌 무서웠을 텐데 잘 해냈다. 아름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준서가 저를 믿는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도망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준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우가 널 좋아한 이유, 이제 알겠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름을 딸이라 불렀다. 고맙다, 우리 딸. 밤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을 광장의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가을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낮부터 흐리던 하늘은 해가 지자마자 어두워졌고 곧 굵은 빗줄기가 지붕과 마당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아름은 서둘러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꺾고 창문을 닫았다. 집안은 촉촉한 흙내음과 빗소리로 가득했다.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아름은 조용히 아기의 이불을 덮고 기준이 있는 방으로 갔다. 기준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빗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은 잠겨 있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 이런 밤이면 예전에 정우랑 나무하러 갔다가 비에 맞은 게 생각나지. 기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기억은 젖은 숲속 냄새처럼 생생했고 아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름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켠에 맴돌았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창문이 삐걱거리고 마당의 나뭇가지가 벽을 스쳤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소리. 끼익. 현관문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아름은 벌떡 일어나 준서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준서?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빗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준서. 아름은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변을 확인했다. 흔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창틀에 묻은 젖은 손자국 하나. 작고 둥글지 않은 손자국이었다. 어른의 손이었다. 기준 아버지. 준서가 사라졌어요. 기준은 놀라 벌떡 일어났고 아름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속은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외쳤다. 준서야. 준서야. 언덕, 논길, 마을 어귀. 그녀는 온몸이 젖은 채로 빗속을 헤맸다. 물에 젖은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쥐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예쳤다. 그리고 한참을 찾던 끝에
마을 북쪽 버려진 버스 정류장 안에서 무언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서? 아름은 달려가 정류장 안을 살폈다. 그리고 곧 젖은 박스 안에 웅크려 있는 작은 몸을 발견했다. 그것은 준서였다. 이불도 없이 버려진 상태로 그저 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은 이미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작고 여린 몸이 그녀의 품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의 심장을 붙잡듯 아이를 끌어안았다. 병원까지의 길은 멀었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다. 다행히 마을 입구의 보건소는 야간 응급실이 열려 있었다. 간호사는 놀라 달려나와 아이를 받아들고 온열 조치를 시작했다. 저체온증이에요. 다행히 심박은 살아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아름은 그제서야 바닥에 주저앉았다. 물에 젖은 손을 모아 얼굴을 감싸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존재, 준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버텼다. 몇 시간이 지나고 준서는 안정을 찾았다. 아름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절대 너를 다시 잃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소문은 더 거세졌다. 그 집 아이가 납치당했대. 누가 그랬을까? 설마 진짜 피를 섞은 사람이 뭔가 정리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책임 회피가 뒤섞여 있었다. 아름은 마을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 및 납치 의혹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버려진 정황과 손자국, 시간대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말이 없었다. 그 누구도 목격한 것이 없다 했다. 하지만 아름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날 밤 일부러 문을 열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이 마을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마을이 준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마을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아름은 처음으로 결심했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걸. 비는 멈췄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준서가 납치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한기주는 말수가 줄었고 한아름은 마치 잠들지 않는 듯 하루를 살아갔다. 아이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포와 분노는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다. 밤마다 아름은 마당을 두 바퀴 돌고 나서야 비로소 문을 잠갔다. 창문마다 자물쇠를 확인했고 준서의 방 앞에는 늘 작은 탁자를 세워두었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 자신까지 무장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던 중 아름은 오래된 마루 밑에서 이상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여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어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겉면에는 흐릿하게 예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혜나? 그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사진을 뒤적이던 순간 아름의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젊은 여성과 정우, 그리고 한기준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예나였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한태수, 정우의 형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어 펼쳤다.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누군가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날의 밤, 술기운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가진 채 쫓겨났고 한 달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꼭 읽어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한태수입니다. 아름은 손에 편지를 쥔 채 숨을 멈추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정우의 옆에 선 예나의 얼굴은 젊고 환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 준서? 아름은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기준을 깨웠다. 기준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찾았구나. 아버지. 알고 계셨죠? 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예나의 아이였다. 태수가 저지른 일이었지. 나는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예나가 떠난 후 상자를 남기고 갔을 때 알게 되었지.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기준은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늘 옳지 않다. 어떤 진실은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무너뜨리지. 그게 무서웠다.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버려졌어요. 아름의 말에 기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정우도 예나도 모두 무너지기 전에 말이다. 그날 밤 아름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고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 편지를 발견하길 바랐던 사람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름은 편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그 편지를 보고 표정을 굳혔다. 한태수, 이 이름 몇 번 들은 적 있습니다. 기업 후계자죠. 그가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책임을 져야 해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정식 조사를 위해선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검체, 그리고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한가문 저택 앞에 섰다. 정문은 여전히 크고 위험 있었지만 아름의 걸음은 주저함 없이 단단했다. 문을 두드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용건이 뭡니까? 한태수 씨를 뵙고 싶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그가 나왔다. 한태수, 정우보다 5살 위의 형, 기업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명화리의 실질적인 영향력자. 그는 아름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왜 이제 와서 날 찾은 거지?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 말에 태수는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소리야? 아름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건넸다. 예나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그리고 준서가 당신 아이입니다. 태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아이, 살아 있었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죽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물었다. 이 아이에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침묵할 겁니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 부정,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아름은 조용히 저택을 나섰다. 그녀는 승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꺼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한가문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아름은 한가문의 대문을 나선 뒤에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겨 마을로 돌아왔다. 준서의 존재, 편지의 진실, 그리고 한태수의 침묵. 이 모든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윤리와 공동체의 책임이 걸린 일이 되었다.
다음 날 아름은 기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기준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이마를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태수는 절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침묵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기준은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깊은 고개를 숙였다. 정우가 살아 있었다면 너처럼 했을 거야. 며칠 후 아름은 마을 노인회가 열리는 날 일부러 한가문의 어르신 한창수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한가문의 실질적인 중심이며 마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편지 사본과 준서의 사진을 전달하자 태수와 함께 저택으로 불려갔다. 한창수는 은발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다. 눈매는 매서웠고 손끝 하나까지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 선 아름은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들었습니다. 김혜나에 대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오래전 일이요. 이미 죽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죽었지만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아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 손자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한창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옆에 서 있던 한태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 물음에 아름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정의입니다. 정의라. 그는 웃었다. 조용하고 무겁게. 이 세상에 정의란 말은 참 편리하오. 정의란 힘이 있는 자가 베풀 때나 가능한 것 아니겠소? 그건 권력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만든 생명에 대한 책임. 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 하나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새벽에 버려졌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은 없소.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한창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기자에게 이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존재를 증명하겠습니다. 태수 씨가 침묵할수록 진실은 더 크고 시끄럽게 퍼질 겁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굳혔다.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만해.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거칠었다. 왜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해? 아름은 대답했다. 당신은 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야? 복수야. 아닙니다. 이건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일입니다. 그는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자라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말하지 못할 고백을 억누르는 사람처럼 침묵하다가 결국 낮게 중얼거렸다. 예나,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 한창수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일, 사실이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랬어요. 한 번이었고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죠. 노인의 눈이 감겼다. 그는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문 이름으로 사과하겠소. 아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절차라 여겼다. 사과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준서를 보호할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양을 원하오?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물학적 관계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가문이 나서서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날 저택을 나서면서 아름은 태수를 다시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은 더 이상 연민하지 않았다. 그는 한 생명을 버렸다. 그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한다. 그날 밤 기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잘했다. 아름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단지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이 집안의 어른이야. 그리고 그는 준서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기준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진실은 낯설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다. 모든 이름을 알고도 외면하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이 이제 마을의 중심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한 가문의 후계자인 한태수가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법무팀 변호사와 함께 한창수 회장의 사과문이 읽혔다. 과거 우리 가족의 일원인 한태수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아이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을 지켜준 보호자 한아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문으로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과는 늦었고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고 온라인 뉴스에는 재벌 2세, 사생아 인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올라왔다. 한태수는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에 아름은 없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뉴스가 전국을 뒤덮는 동안 조용히 집안의 청소를 하고 있었다. 기준은 그런 아름을 바라보다 말했다. 너 후회하진 않느냐? 아름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감춰질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거짓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준서는 이제 돌을 앞두고 있었다. 기어다니던 아이는 이젠 작은 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엄마라는 말을 분명히 부르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가 아름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였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 노인은 시장에서 아름에게 직접 귤 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아이 건강하게 키우소. 미안했소. 그 말에 아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여전히 등을 돌렸고 무표정한 시선으로 그녀를 지나쳤다. 그러나 아름은 더 이상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다. 사람은 저마다 속도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이니까. 그 주말 마을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노인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그 평화로운 자리에서 한 여중생이 조심스레 무대로 나섰다. 그 아이는 예전에 해관에서 아름을 변호했던 소녀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용감해요.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한아름 언니예요. 순간 정적이 흐른 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아름은 무대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아름은 기준과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많이 보이던 하늘이었다. 기준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너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가서 준서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마을은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 남겠다. 내 마지막은 이 집에서 맞고 싶다. 아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듬날 아름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목련나무 아래 작은 꽃을 심었고 담벼락에 있는 금이 간 부분을 직접 메웠다.
마치 집에게도 작별을 고하는 듯했다. 기준은 준서를 안고 마당에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잘 가라.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마라. 아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림자를 이기는 건 빛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련나무 아래에서 준서의 손을 잡고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배경은 늦가을의 노란 하늘과 하얗게 핀 목련의 마지막 꽃잎. 그 사진은 훗날 준서의 책상 위를 오랫동안 지키게 된다. 그날 저녁,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넌 정우가 남긴 가장 큰 기적이야. 아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준서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야. 서울에 정착한 지 반년이 지났다. 한아름은 아동 심리상담을 전공하던 과거를 살려 작은 상담소에 취직했고, 준서는 인근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났다. 아이는 말을 빠르게 배우고 누구보다 명랑했다. 엄마, 나 친구 사귀었어. 그 말에 아름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다. 도시의 삶은 분주하고 때로는 차가웠지만 아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 매일 아이의 손을 잡고 등굣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늦은 밤에도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안정보다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그녀의 모든 걸 멈추게 했다. 한기준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름은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저 예감했다는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다. 기준은 그녀에게 생의 마지막 겨울을 살아냈고 그 속에서 진심을 남겼다. 아름은 그 주 주말 준서를 데리고 명화리로 내려왔다. 산자락의 기운은 여전히 청명했고 마을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기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몇몇 이웃들과 예전의 친구들이 와서 헌화를 했고 장지에는 그의 오래된 친구가 직접 낫을 들고 잡초를 정리해 주었다. 그날 밤 아름은 기준이 사용하던 방에 홀로 앉았다. 그의 서랍 속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약봉투, 오래된 안경,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위에는 낯익은 글씨로 쓰인 단 3글자. 아름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손편지와 함께 낡은 목걸이 하나가 담겨 있었다. 아름아, 나에게는 3개의 후회가 있다. 하나는 정우에게 더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둘은 예나의 진실을 더 빨리 꺼내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너에게 딸이라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을 잊지 못한다. 삐걱거리던 나무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 마당을 정리하던 너의 손길. 그리고 매일 아침 차려주던 된장국 냄새. 너는 정우의 아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는 딸이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그 모든 날들이 내 말년의 가장 큰 은혜였다. 이 목걸이는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다. 원래는 정우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너에게 가장 어울린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고마워했는지를. 사랑한다. 기준. 아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녀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준서는 마루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왜 울어? 아름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어. 할아버지, 준서 좋아했어?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날 밤, 아름은 준서와 함께 기준의 무덤을 찾았다. 마을 언덕이 목련나무가 보이는 자리였다. 하얀 꽃이 진 자리엔 새싹이 움트고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준 시간 속에서 저도 제 자리를 찾았어요.
준서도 잘 자라고 있어요. 준서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안녕. 그 웃음소리의 아름은 눈을 감았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며칠 후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아름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 공간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첫날의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랑을 배워갔던 시간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로 떠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이 집도, 이 마을도, 그리고 아버지도. 서울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 집 예뻤어. 응, 준서가 나중에 크면 다시 오자. 그때도 목련꽃 있을까? 아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있을 거야. 그 나무는 우리처럼 봄마다 다시 피어나니까.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 스며든 따스함은 계절보다 먼저 도착한 봄의 약속 같았다. 서울의 봄은 명화리보다 느렸다. 벚꽃은 도심 속에서 조용히 피었고 골목길마다 햇살이 들이치기 시작했다. 준서는 어느새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자랐고 한글을 서툴게 읽기 시작했다. 한아름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상담소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이면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 평범한 일상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 속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겉봉에는 단순히 한아름 식계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아름 씨.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릎 꿇고 편지를 씁니다. 제가 도망쳤던 모든 것들이 결국 제 앞에 돌아왔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예나가 떠난 이후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제 죄책감은 늘 무언가로 포장되었고 잘 살면 갚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준서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아이 앞에 나서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준서가 원한다면 제가 그의 손을 한 번쯤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진실을 지켜주지 못했을 겁니다. 한태수.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아름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기울었고 아이가 마루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다. 아름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장 깊숙이 넣고 준서 곁으로 다가갔다. 뭐 만들고 있어? 비행기. 엄마 태워주려고. 그 말에 아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준서야, 우리 오늘 공원 갈까? 응. 바람 좋아. 공원은 봄꽃으로 가득했다. 목련은 이 도심에서도 하얗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따라 흘렀다. 준서는 팔을 벌리고 뛰었고 아름은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다. 정우의 아내도 아니고 한태수의 아이를 키우는 여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엄마로, 한 사람으로,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 앉아 아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귀에는 아이의 웃음소리, 햇살, 먼 도시의 소음까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준서가 돌아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아름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건 뭐야? 스스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지금처럼 말이야.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한 입 더 크게 베어 물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중심에서 한 여인과 한 아이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또 상처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상처 속에서도 피어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얀 목련을 떠올릴 것이다. 모든 고통의 계절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을. 그